네, 안녕하세요. 네, 간세사 1차 무역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최다희 간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OT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계약의 성립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역은 실제로 성립, 이행, 종료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배울 부분은 성립 부분입니다. 성립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무역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무역에 대한 특수 형태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수 형태 무역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무역을 이제 성립 과정을 거칠 때 필요한 청약, 승낙 과정이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거래와 무역 거래, 이제 국제 거래와 다른 이유는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개입되어 있는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국내 거래와 다른 부분인데요.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이제 국가 간의 국제 재화 그리고 용역의 수출입을 바로 무역이라고 합니다. 수출과 수입은 이제 물품이 저희 나라에서 나가는 경우를 수출이라고 하고 저희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두 개 이상의 국가 간의 재화 혹은 영역이 수출 또는 수입, 이제 팔거나 이제 구매하거나 하는 경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무역의 개념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무역 영어라는 것을 이제 배우니까 이때 말하는 무역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린 거고요. 이러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도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어와 관습이 다르겠죠. 이제 그런 장벽이 있고요. 정치적인 장벽도 있고 화폐의 장벽이 있고 관세의 장벽이 있어요. 이거는 두 개 이상의 국가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기는 장벽들, 즉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밖에 이제 무역의 필요성,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무역의 필요성이랑 종류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세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상품 매매 방식 기준에 따라서 직접 무역과 간접 무역으로 나눠진다고 하는데요. 직접 무역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즉 셀러와 바이어가 직접적으로 얘네 둘만, 이 두 당사자만 이루어진 거래를 직접 무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간접 무역은 셀러와 바이어 외에 다른 국가 또는 다른 사람이 개입된 거를 말하겠죠. 이제 보시면 크게 통과무역, 중개무역, 그리고 중개무역이 있습니다. 통과무역은 이제 하단표에 보시면 제3국을 통과 경유하여, 경유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세요. 통과무역은 단순히 경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무역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들어와야 되는 루트가 실제로 싱가포르를 반드시 경유하는 그러한 루트밖에 없다. 혹은 이렇게 직항도 있지만 이렇게 오는 경우가 더 저렴하다라고 했을 때 경유하는 그 경유 국가가 개입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통과무역이다라는 거예요. 경유국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면 통과무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간접무역 형태인 이제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을 살펴볼 거예요. 이제 이거를 구분할 때 그냥 발음으로 들었을 때는 이제 구분이 잘 안 되시기 때문에 멀천다이즈 트레이드랑 그리고 인터미디어리 트레이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개상 중개업자라고 하죠. 이 중개업자 제3자라는 중개업자가 개입돼요. 근데 후자도 마찬가지예요. 후자도 제3자인, 그러니까
개입되고 있습니다. 둘 다 제3자가 개입되고 있는데 이 제3자의 역할에 따라서 전자이냐 후자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데요. 일단 중개무역인 경우에는 단순히 이 중개업자가 이제 셀러와 바이어를 찾아주는 역할만 해요. 얘네 둘을 중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이제 중개무역, 전자고요. 그리고 이제 여의무역 같은 경우에는 제3자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판매하는 건데요. 같이 한번 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무역 같은 경우에는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직접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제3자가 개입돼가지고 3국 입장에서 본 무역 형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의 특징으로는 상품의 소유권이 중개업자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 얘네들을 가르고 있는 구별점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제3자가 갖고 있지 않다면 중개무역, 멀천다이즈 트레이드가 될 거고요. 근데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인터미디어리 트레이드가 될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여의무역에도 상품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 그 앞에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는 부분,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역 간의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나중에 실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운송 부분, 선화증권이라든지 그 밖에 뭐 대금 결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두 개념 간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드린 거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서 중개무역 그리고 I무역, 여의무역 구분 잘 하셔가지고 체크해 두시고 나중에 무역 실무 때도 나올 텐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 무역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스위치 무역은 그 옆에 적혀 있는 것처럼 물품도 양자 간에 직송되고 있어요. 즉 제3국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양자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금 결제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대금 결제만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스위치 무역이라고 합니다. 이 스위치 무역의 목적이 뭐라고요? 네, 무역 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타 무역 형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기타 무역 형태는 크게 이제 유형무역, 그리고 무형무역, 그리고 플랜트 수출, 넉달 수출, 위탁 판매, 수탁 판매, 제품 판매 무역, 그리고 바텀 무역이 있습니다. 이제 이 무역 형태는 이해를 하고 가시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손 떼시고요. 필기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형무역 그리고 무형무역은 이제 보이시다시피 이거는 뭐 그 개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물품이 이제 무역을 하게 되면은 그 물품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 물품이 눈에 보이느냐 아니면 그 거래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유형무역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출입 통관의 대상이 되는 재화가 될 거고요. 이제 무형무역은 용역 서비스 같은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유형무역을 저희는 많이 다루고 있지만 앞으로 무형무역을 다룰 일도 많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랜트 수출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무를 나중에 하게 되시면 플랜트 수출 건들이 많아요. 베트남이라든지 인도 아니면 그 밖에 중동 지역에 플랜트 수출하는 업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트 수출 같은 경우에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 설비 그리고 기술, 노하우 등을 종합적으로 같이 수출하는 것을 플랜트 수출이라고 합니다. 네. 단순히 물품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물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 발전소라고 할게요. 그 발전소를 저희가 중동에다가 이제 수출을 할 때 그 발전소의 뼈대가 되는 뼈대가 되는 설비는 물론이고 이 설비와 이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과 노하우
즉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랑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플레이트 수출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루게 된다면 좀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플레이트 수출 건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국가에서 개입된 경우도 많고 실제로 그 금액이 이제 크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레이트 수출은 이런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결합된 수출의 형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녹다운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국, 저희가 상대국 현지에다가 공장을 설립해줘요. 예, 그 다음에 자국의 부품을 저희가 현지에 조립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형태의 무역이에요. 어떤 거냐면, 일단 공장을 우리가 설립을 해주면, 이 자국의 부품을 수출한 다음에 이 공장에서 조립만 하는 거예요. 조립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뭐 넉다운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베트남이라든지 그냥 아시아들 있죠. 이제 노동력이 싼 그런 국가에서 많이 수출하는 형태이고요. 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립 판매하는 형태의 무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에서도 이제 베트남 현지로 넉다운 수출하는 업체를 많이 봤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사실상 노동 생산성이 이제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워낙에 그 노동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시아 쪽으로 많이 이제 기울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녹다운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 판매 수출이랑 수탁 판매 수입은 이 상반된 개념이에요. 위탁 판매 수출이라는 것은 위탁 판매 많이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 물품을 위탁자의 위험으로 무한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판매된 범위 내에서 이제 대금을 결제받는 그런 형태의 수출 방식이고요. 이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겠죠? 당연히 위탁자에 있겠죠. 이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중간에 위탁 판매 수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소유권은 위탁자에 있고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 처음에 위탁 물품을 무한으로 수출한다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탁 판매 수입이 있어요. 수탁 판매 수입은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와 상반되게 저희가 다른 나라의 위탁자로부터 물품을 사와서 저희가 이제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해주는 형태의 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대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통관을 하고 싶으신 분도 있고, 이제 심사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고, 또 그 외에 FTA라든지 검역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텐데요. 저는 수출 통관과 수입 통관을 해봤는데, 실제로 위탁 판매 수출, 수탁 판매 수입이 왕왕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가격 산정 같은 이제 가격 선정이라든지 결제 방식에 대해서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담이나 통관 제도를 할 때 이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다고 한다면 실제 실무상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들이 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약이 실제 무역영어 기출문제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 대한 개념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무역 형태에 대한 개념이 없이 나중에 관세사를 최종 합격하시고 실무에 뛰어드신다면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나 이제 1차는 물론 합격하고 2차도 합격해서 간세사가 될 거니까 그 간세사가 돼서 나중에 실무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이제 무역 기초 지식을 지금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수탁 판매 수입이고요. 그럼 제품 판매 무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예요. 이제 한 나라의 생산 설비를 수출하고 그 설비로 생산된 제품을 재수입하는 형태의 무역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실제로 베트남을 들게 되는 게 제가 베트남이랑 요즘 많은 수출 기업들 베트남에 많이 수출하고 있어서 이제 베트남 사례를 많이 들긴 하는데요. 이 베트남에서 물품에 대한 설비는 없어요. 그런데 이 노동력이 싸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베트남의 생산 설비를 다 이제 지어줘요. 수출을 해줘요. 생산 설비를. 그 다음에 이 생산 설비로부터
그렇죠. 제품이 생산되겠죠. 이 제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생산 설비를 수출한 다음에 그 설비로 베트남 노동자분께서 실제 그 제품 생산하면 그 제품을 다시 한국으로 사오는 이제 그런 게 제품 판매 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터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물물 교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나라가 특정 상품을 상호 교환하는 방식의 무역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터 무역에는 구상 무역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구상 무역이 실제로 바터 무역에서 수출인 물품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되는데 관련성이 있는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하거나 또는 관련성이 없어도 이 물품의 이제 상호 간에 이제 수출량과 수입량, 수출 금액과 수입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관련성이 없는 부분도 양자 간의 이제 바터 트레이드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목적이 이런 거 있죠. 나는 이만큼 샀는데 너도 이만큼 사줘. 그렇게 한마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도 이만큼 너한테 사왔으니까 너도 이만큼 사와줘. 그래야지 우리 계약이 좀 더 원활해지겠지. 너는 이 나라에서 이만큼 다른 물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트남에서 커피를 사와요. 맞죠? 커피를 사왔을 때 우리는 커피를 100만 원치 사왔다. 그러면 너도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을 100만 원치 가져가. 관련성이 없지만 이걸 맞추는 거예요. 양자 간의 무역량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터 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러한 바터 무역을 구상무역 방식이 있는데 구상무역 방식에는 동시 개설 신용장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시 개설 신용장 아니어도 뭐 에스크로우 신용장 등이 사용된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관련성이 없어요. 커피 사가지만 너는 커피가 사오는 게 아니라 화장품. 우리나라 유명한 화장품을 대신 구입하는 것처럼 그 수출 물품 상호 간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 구상무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상무역에서 에스크로우 신용장이라든지 아니면 동시개설 신용장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까지가 바터 무역이고 중간에 있는 사이버 무역은 뭐 B2B나 B2C는 쉬울 것 같아요. 이때 B2B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니까 기업 간 거래, 그리고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니까 기업과 고객 간의 거래. 그리고 그 다음에 OEM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주문자 상표 부착 수출 방식으로 인한 생산이다 라는 거고요. 생산력이 우수한 기업과 판매를 우수한 기업 간의 합작 작품과 같은 방식의 무역이 OEM 방식이에요. OEM 방식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다양한 무역 형태를 살펴보신 거예요. 여기까지 쉽죠? 네. 앞으로도 계속 쉬울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정말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기초를 닦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아마 다음 수업부터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역의 개념이랑 이런 형태의 무역이 있구나. 그때 들었던 그 말이 바로 이런 형태의 무역을 말하는 거였구나. 이 정도를 알려고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무역거래 관리 체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 부분은 그냥 한번 나중에 심심하실 때 읽어보세요. 네,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 무역 절차가 나와 있어요. 그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무역계약 절차에 보시면 표로 나타나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 이유는 무역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 정도는 아셔야지 나중에 실제로 처음 무역하시려는 분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관세사를 공부하려고 하지만 관세사도 공부에도 관심이 있고 실제 무역에도 관심이 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무역의 성립부터 이제 수출 통관까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기초적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조사 부분이 있어요. 시장조사.
시장조사 부분에는 적혀 있는 것처럼 사전에 그 물품이 잘 팔릴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물품이 뭐 시장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는 부분이 시장조사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시장조사를 다 끝냈어요. 충분히 이 물품을 판매할 가치도 있고 이 물품을 이 가격에 사올 가치가 있어 라는 시장조사에 끝냈어요. 끝나면 이때 거래선이라는 것을 발굴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거래선 발굴이라는 것은 뭐 말만 어렵지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려는 자, 판매하려는 자를 찾는 것이 거래선 발굴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장조사와 거래선 발굴 절차 모두 이제 한국무역협회나 또는 코트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사이트 통해서 이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용조회를 해야겠죠. 이제 거래선 발굴하고 실제로 이제 뭐 오퍼하고 이제 계약서를 쓰려고 해요. 근데 이때 셀러 바이어 당사자 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국제무역은 국가 간에 두 개 이상의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저기 멀리 있어요. 그래서 이 당사자를 알려면 저희가 뭐 메일이라든지 유선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이 당사자분의 신용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거래를 할 때 이 당사자의 신용을 믿을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조회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이제 신용조회를 거쳐가지고 이제 거래를 제의하는 거예요. 그래, 너의 신용이 이 정도면 나는 오케이, 알겠어. 거래를 할 만한 상대이구나 라는 것을 끝낸 다음에 이제 거래를 제의하고 이때 뭐 오퍼를 하겠죠. 그 다음에 거래 조회를 하게 됩니다. 사실 거래 제의랑 거래 조회는 그냥 청약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나는 이런 물품들을 팔고 있어. 너 살래? 이렇게 던지는 그런 형태고요. 거래 조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에 대해서 이런 물품들을 파는데 그러면 나는 이 A 물품이 궁금해 라고 해서 이 물품에 대해서 조회하는 거죠. 사실 거래 제의랑 거래 조회는 뭐 생략될 수도 있겠죠. 신용 조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당사자가 명백하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기업명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굳이 신용 조회할 필요 없겠죠. 네, 그래서 모든 절차는 그 특수성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형태에 따라서 이제 생략될 수 있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거래 조회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청약이랑 주문의를 하게 됩니다. 청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요. 청약과 주문을 통해서 그 물품을 계약하고 싶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의사표시에 대해서 승낙이 이루어지겠죠. 그래, 너 그렇게 이런 조건으로 나 사고 싶어 라고 승낙을 했을 때 그 상대방도 알겠어. 그런 조건으로 팔게 라는 승낙을 하게 되면 이런 승낙이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계약 체결하면 계약이 성립됐고요. 이런 성립된 계약에 따라서 실제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또는 이제 이걸 수출하게 되겠죠. 수출할 때 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허가 대상일 수가 있어요. 뭐 전략물자 대상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실제로 뭐 그 품종이 워낙에 수출 금지 물품이 있거든요. 그 수출 금지 물품에 해당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물품이 수출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허가 조건을 갖춰야겠죠. 그래서 수출 허가 조건을 갖추고 이거에 대해서 승인을 수출업자가 다 받게 돼요. 그래서 허가와 승인을 거친 다음에 수출 물품을 확보하고 조달하고 그 다음에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필요에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할 수 있겠죠. 그거를 체결한 다음에 이제 통관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다 되게 지금 들어보시면 와 이러한 수차례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실제 통관까지 오는 데 있어서 오래 걸렸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실제로
우리가 국내 간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용조회, 그리고 청약과 승낙, 그리고 수출의 허가, 수입할 때 필요한 조건을 구비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운송계약, 보험계약에 한정을 해서 물품 가액을 결정하고, 이러한 것들이 국내 거래에 비해서 상당하게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관심을 쏟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역들은 실제로 그 통관까지 이루어지기 전에 많이 엎질러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한번 체결하게 되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 통관이 끝나면 이제 선적하고 이제 물품에 대한 수출 대금을 회수하고 이제 종료가 되는데요. 이때 뭐 수출 대금 회수 부분에는 당연히 결제 파트에서 배우게 되는 UCP 협약이라든지 URC 또는 그 밖에 결제 방법에 따른 조약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운송이나 보험 부분에 있어서는 운송보험 파트의 AMIA라든지 MT 조약이라든지 해이 간부르 규칙이 이제 공부하셔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리고 청약이나 승낙, 그리고 계약이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약, 협약인 CISG, 인코텀즈 등을 살펴볼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방금 말씀드렸던 절차에는 각 절차마다 참고할 만한 협약이랑 규칙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협약들과 규칙들을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살펴보기 전에 한번 쭉 훑어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역계약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알아두기, 송장의 종류라는 부분이 있어요. 송장의 종류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면 구글에 한번 영어를 그대로 쳐보시던지, 아니면 그냥 그 상업송장, 견적송장처럼 그냥 송장명을 쳐보시면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이미지 파일로 나타나 있는데, 이거는 협약 다 배우시고 협약의 상매도 다 된 이후에 찾아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무역계약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하단에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구성과 분류 부분에 주계약, 종속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주계약, 종속계약 뭐 아시다시피 주계약이 바로 그 물품의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물품 매매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계약들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절차 중에 있었던 건데요. 그 절차 중에서 수출하려면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이 이 물품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반드시 부수적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물론 보험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따라서 체결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운송계약은 이게 두 개 국가 간 이상의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수적으로 수반이 되는 종속계약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운송과 보험 계약 뿐만 아니라 대금 결제를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그 대금 결제에 따른 결제와 관련된 계약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금융계약도 같이 종속적으로 이 주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부수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계약과 종속계약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셨다면, 물품 매매 계약을 성립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운송, 보험, 그리고 금융 세 가지의 파트에서도 중요하게 물품 계약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체결해야 되구나, 혹은 협의를 해야겠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매매 계약만 체결해서 이루어지는 게 무역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운송계약, 보험계약, 금융계약 등 수반되는 계약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해와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성질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에는 낙성계약, 유상계약, 쌍무계약, 그리고 분류식 계약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종속계약과 주계약은 실제 간세사 2차 시험 무역실무 하실 때요. 종속계약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50점짜리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한 문장 써주시면 돼요. 이제 간세사 2차 무역실무를 이제 서론을 쓰실 때 이번에 뭐 MI에 관련된 50점짜리 문제 나왔으면 그 서론에다가 무역은 2개 이상의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계약이 물품매매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종속계약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조약이 바로 뭐 MIA다.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서두를 막힘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의 과정이에요. 무역영어를 단순히 1차의 객관식 시험을 다 맞추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서 나중에 2차 시험도 무리 없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하는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4가지도 어떠한 무역실무 50점짜리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역계약은 그 특성상 법적 성질이 4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 실제로 1차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런 법적 성질을 가진다라고 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낙성계약부터 살펴볼게요. 낙성계약은 매도인은 청약에 대한 매수인의 승낙, 즉 청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 승낙이 있어야지만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으로서 요물계약과는 구별된다라는 부분 체크. 낙성계약 반대로 요물계약은 당사자 의사표시 외에도 일정한 행위를 필요로 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펜션을 예약하게 되면 펜션에 대한 예치금을 미리 결제해 두죠. 이제 그런 행위들이 있어야지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요물계약과 대별되는 부분이 낙성계약이에요. 즉 당사자 간의 청약 그리고 승낙만 있으면 그 밖에 요구되는 행위 없이도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게 낙성계약이고요. 유상계약은 말 그대로 그 대가적인 급부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유상계약은 뭐 무상계약과 대별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쌍무계약은 당사자 간의 상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즉 매도인만 일방적으로 모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상응하는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의 의무는 물품을 판매하니까 그 물품이 실제 계약상의 적합성을 지켜야겠고 그 물품을 합의된 장소까지 물품을 다 운송을 해야겠죠. 그러한 내용에 대한 의무, 그거에 상응해서 매수인이 그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계약 대금을 결제해 줘야겠죠. 그런 결제, 즉 물품의 인도와 그 물품의 대금 결제라는 쌍방의 의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쌍무계약입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분류식 계약은 무역매매계약은 문서와 구두에 의해 명시되는 계약뿐만 아니라 묵시계약에 의해서 성립될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 즉 무역계약은 특정한 형식적 요건을 요청하는 건 아니에요.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식계약과 대별되는 개념으로서 특별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특히 CIXG는 청약과 승낙은 서면으로 입증될 필요가 없고 형식이나 기타 요구 조건에 따르지 않으면 증인에 의해서도 입증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하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에서 무역계약은 분류식 계약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CISG는 저희가 다음에부터 살펴볼 계약의 이행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국제협약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무역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수업 때부터는 무역 계약에 관련돼서 조건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조항들 살펴볼 거고, 그리고 청약과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승낙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습하시지 마시고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